아랍권입니다. 국토수복운동을 800년 동안이나 벌입니다. 800년 동안이나. 그래서 15세기 말에 와서야 드디어 통합을 이룹니다. 완전히. 근데 그 전부터 아라비아 세력을 남쪽으로 쫓고 대충 나라의 꼴을 만들어 가는데 이때 15세기부터 에스파냐라는 나라 이름을 정식으로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섰습니다. 그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도 뒤늦게 기독교권, 유럽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럽에서 무역을 해야죠. 무역을 어디로 합니까? 지중해 무역권을 북이탈리아의 상인들에게 다 뺏겼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서양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나라 중에 어디가 더 서쪽입니까? 포르투갈이 더 서쪽이죠. 그 당시엔 아메리카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려진 세계가 이쪽 바다는 미지의 바다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상인들은 아프리카를 돕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발견하고 인도 항로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 다 포르투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불세출이란 말을 너무 제가 남발을 하네요. 엔리케 왕자라는 포르투갈의 왕자가 드디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항로 개발에. 그러니까 서유럽 왕정들은 왕의 명령과 왕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항로를 개발해서 드디어 인도의 향료와 도자기, 중국의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 있는 직통 루트를 엽니다. 그럼 조금 늦게 출발한 에스파냐는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 항로도 뺏겼고 지중해 항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서쪽으로 가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럼부스를 고용을 합니다.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콜럼부스가 서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닿았는데 이것을 인도라고 알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서인도라고 부르죠. 14, 15세기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굉장히 경쟁을 벌였죠. 지금처럼 이렇게. 근데 포르투갈이 가만 보니까 아프리카 항로까지를 자기가 개발했는데 가만 보니까 에스파냐가 콜럼버스 이후로는 이거는 향료나 도자기, 비단 정도의 수입처가 아니라 신대륙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신대륙에서 수입되는 거는 향료, 도자기, 비단이 아니라 뭡니까? 금과 은입니다. 속된 말로 돈을 수입하는 거예요. 아무리 향료와 비단을, 그 당시 향료는 무지 귀했거든요. 향료 선단은 배 6척이 가서 5척이 난파하고 한 척만 와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만큼 향료 무역이 수질이 맞았던 거예요. 향료 팔 때는 약국에서 팝니다. 한여름에도 문을 꼭꼭 닫습니다. 향료 사러 오면. 왜 그러냐면 바람에 날려갈까봐. 무게를 같은 값에 금보다 귀한 게 향료거든요. 근데 신대륙에서 오는 건 향료 정도가 아니라 금과 은이에요. 돈을 수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부하가 치밀을 했죠. 싸울 뻔합니다. 에스파냐랑. 여기서 유럽적인 질서가 나오는데 중세 유럽에 교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힘을 못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자이기만 할 뿐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지배자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서유럽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 분쟁 역할을 합니다. 이건 교황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래서 서유럽은 내분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근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해프닝이 있는데요. 포르투갈이 먼저 해서 아프리카 항로를 발견하고 에스파냐가 뒤에 가서 대서양 항로를 발견하니까 포르투갈은 화가 나죠. 신대륙이라는 걸. 그래서 자기네도 여기까지를 항로를 개발했으니까 자기네도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싸울 뻔합니다. 싸울 뻔하다 두 대사가 교황에 가서 교황한테 시비를 가리자라고 말합니다. 교황한테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때 알렉산데르라는 유명한 교황이었는데 아마 그 교황은 고스톱을 치고 있었을 게 확실해요. 그냥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야 그러면은 니네 경도로 가지고 나눠라. 경도라는 게 뭡니까? 아무런 무의미한 게 경도입니다. 위도는 차라리 날씨도 더워지고 추워지고가 있죠. 경도는 이렇게 지구를 세로로 짜는 이런 선입니다. 이런 선을 갖고 딱 잘라갖고 그 동쪽은 포르투갈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포르투갈이 먹고 그 서쪽부터는 그냥 에스파냐가 먹어라.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게 대서양 한복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이 동쪽은. 포르투갈이 나중에 항해를 걸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더 옮깁니다. 한 400km쯤. 그게 여기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 동쪽은 포르투갈게 됐어요. 여긴 다 스페인 땅이 되고 포르투갈이 요만큼이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나라입니까? 브라질이거든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는 지금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스페인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황의 위상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교황이라는 건 참 정치적으로 볼 때 우스운 존재고 그리고 또 교황 결혼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결혼은 안 했지만 자식 낳고 아까 말한 알렉산데르 같은 교황도 아들, 딸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선남선녀로. 그렇지만 국제 조정에 그리고 교황이 현명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 군주들이 교황을 하나의 절충안으로서 전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권위를.
그렇기 때문에 교황을 지금 현대의 역사를 비하면 유엔입니다. 유엔. 중세의 교황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도시와 도시끼리 싸우려고 해도 꼭 교황의 이름을 걸고 교황을 일단 외교 분쟁 조정 절차로 거친 다음에 그리고 다 합니다. 교황이 헛개비라는 거. 심지어 한때는 프랑스 왕이 교황을 납치해가지고 한 7, 80년 동안 교황청이 프랑스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로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강대국의 입김에 마음대로 돌아간다는 거 다 알지만 교황이라는 게 중세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는 유엔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이 교황이 힘을 잃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라끼리 싸우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교황이 힘이 잃어지는 중세 이후부터는 유럽은 박터지게 싸웁니다. 박터지게 싸우고 그 전쟁이 끝나는 게 현대의 교황이 생길 때 끝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유엔이 생길 때죠. 그래서 근대에 구체적으로 하면 1600년 정도부터 1945년 정도까지를 한 획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유엔이 성립하면서 유럽 내분이 없어집니다. 중세의 교황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역사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서 시리즈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중세를 암흑기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중세도 500년, 쉽게 잡으면 500년부터 1500년, 이렇게 1000년으로 잡으면요. 네. 앞에 500년이 문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앞에 500년을 암흑기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가장 유럽다운 문명이 시작되기 시작한 건 중세거든요. 그래서 문명적으로 문헌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암흑기지만 문화적이나 문명적으로나 혹시 역사적으로 볼 때라도 유럽 역사의 가장 먼 뿌리는 로마 제국까지 가면 이제 더 넘어가긴 하지만 가장 원형은 중세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 이름들도 중세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 그러겠네요. 역사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고 있는 TV평생대학 내일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